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발전기의 출력 가능 곡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이 발전기가 이제 출력을 낼 수 있는 P와 Q의 이제 한도를 나타내는 이제 곡선이 이제 출력 가능 곡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기의 이제 출력을 제한하는 요소들은 어떤 거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지 일단 그 요소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출력 제한 요소들 인해서만 뭐냐면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출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범위를 제한하는 그런 곡선이 바로 출력 가능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제한 요소를 보면 가장 이제 먼저는 우선시되는 게 바로 열적인 제한이 될 겁니다. 자, 모든 전력기기에 뭐 용량이라고 하는 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용량은 파워가 되는데 결국 양은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 하는 양으로 규정이 될 겁니다. 그때 우리 정전압원을 쓰기 때문에 이제 이 전압은 일정하게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겠죠. 그럴 때 이 용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뭐냐면 이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류를 크게 흘릴 수 있다면 용량이 큰 것이고, 전류를 작게 흘릴 수밖에 없다면 용량이 작은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발전기도 뭐 하나의 전력기기니까 동일하겠죠. 그래서 전류를 얼마까지 흘릴 수 있겠냐는 것은 결국 뭐에 의해서 제한된다? 열적으로 제한되는 거죠. 도체의 굵기를 어느 굵기로 썼느냐. 우리가 뭐 케이블의 전류를 얼마나 흘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용량이 결정되는 것이죠. 변압기도 마찬가지죠. 이 전압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는 용량은 뭐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그 전압 등급에서는 용량은 전류를 얼마나 더 흘릴 수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권선의 굵기가 주요 이제 변수가 되겠죠. 자, 어쨌든 이 열적인 제한입니다. 그래서 보면 계자권선의 과열, 그죠? 계자권선 이제 전류를 계속 올리다 보면 계자권선이 과열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계자권선의 전류를 갖다 높일 수 있는 한계값이 나오겠죠. 우리 그 동기발전기 V곡선이라는 거 우리가 공부했었죠. 뭐 이쪽으로 가면 과여자죠. 이쪽으로 가면 저여자인데, 이제 과여자 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계자 코일에 흐르는 전류, 계자 전류를 갖다 계속 증가시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뭐 무한대로 증가시킬 수 있냐? 그렇지 않죠. 제한점이 있겠죠. 계자 권선에 이제 과열에 이제 한계가 있겠죠. 계자 권선도 지금 그 감아놓은 두께가 이미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에 의해서 더 이상 흘릴 수 없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기자 권선이죠. 이제 고정자에 감겨져 있는 권선이죠. 그 권선도 굵기가 이미 결정되어 있죠. 그래서 흐를 수 있는 전류, 뭐 여기서 보면 그 우리가 V곡선에서 보면 한쪽만 본다면요, 과여자를 시키면 계속 그 전기 전류가 증가되는 걸 봤죠. 계속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으로 본다면. 근데 전기자 전류도 계속 증가가 될 텐데, 그것도 뭐냐면 코일의 어떤 굵기에 의해서 과열로 이제 제한이 될 거다. 열적인 제한이 될 거란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데, 뭐 특이하게 이제 그 나온 게 뭐냐면 동기발전기죠. 고정자, 이게 여기 스테이터죠. 고정자 철심 단부. 이게 고정자라고 그러면은 회전자가 아니고 서 있는 부분을 고정자라고 하죠. 그래서 철심 단부의 끝에 쪽을 말하는 거죠. 이쪽도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데 한쪽만 지금 표시해놨죠. 이 끝에 쪽에 이제 여기 고정자 단부, 엔드, 그 단부 쪽에 이쪽이 이제 과열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가 이제 뭐 우리가 그 숯 같은 데 쇠를 집어넣으면 새빨갛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어느 진사운전이라고 하는, 즉 이제 이쪽 운전 범위 돼서 그래요. 과여자 운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여자 운전하는 과정에서 고정자 철심 단부가 이렇게 과열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과열이 나타나니까 이제 그거에 의해서 또 이제 그 운전이 좀 제한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이 세 가지가 주요 열적인 제한이 되겠습니다. 계자 권선의 과열. 굵기가 이미 계자 권선도 이미 굵기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전기자 권선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어떤 과열, 온도 한계라는 얘기야. 온도 한계가 있겠고, 그게 이제 2선과 2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고정자 철심 단부, 이제 이쪽에서 이제 좀 빨리 끊기는 부분들이 이제 요것과 이제 안정도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게 더 빨리 잘리게 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강좌에서 이 부분만 바로 빼서 고정자 철심 담부 과열 이 부분만 별도로 빼서 다음 강좌에서 바로 제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다음 강좌를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그래요. 여기 끝에 여기 철심 담부 끝에서 여기가 과열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적인 한계가 이제 가장 이제 전력기기의 용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제 기본이죠. 기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정태 안정도 한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정태 안정도 한계. 즉, 출력이죠. 유효 출력에 대한 이야기. 유효 출력은 아까 열적인 한계라든지 그런 거에 이제 제한이 없더라도, 이 정태 안정도의 한계점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출력을 뽑아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델타가 몇 도일 때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90도일 때. 여기가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정태 안정도 한계 출력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거를 넘겨서 이 델타를 90도를 넘겨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90도를 넘게 되면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동기 탈조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쉽지만 출력은 여기 이상은 뽑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한계가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 운전을 이렇게 해서는 이 근처에서나 여기까지 실제는 운전 안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못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는 한 요 정도 영역, 한 15에서 20도 근처에서 운전을 한다. 안정도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 동기 탈조 나면 큰일 나죠. 그죠? 빨리 끊어내야 되죠. 그죠? 자, 그 정태한 정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한계값은 여기란 이야기죠. 한계값. 여기까지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여기 운전을 실제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샤프트의 기계적인 강도다. 이렇게 얘기해서 샤프트의 기계적인 강도. 자, 우리가 회전 계장이잖아요. 그죠? 우리 대형 발전기는 다 회전 계장이니까 이게 계자가 이게 고정자고 계자가 이제 이렇게 물려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계자겠죠. 그죠? 여기가 회전자가 이제 계자가 되겠죠. 얘를 갖다가 이제 누가 돌려줘요? 얘가 누가 돌려줘요? 터빈이 돌리죠. 터바인이 돌리죠. 터빈이 돌릴 텐데, 요게 샤프트죠. 요게 샤프트죠. 여기 샤프트죠. 부하가 올라가면, 지난 시간에 강의를 잘 들으셔야 돼요. 부하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를 꼴 때 더 많은, 토크가 필요하다겠죠. 그죠?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또 우리가 일정한 속도로 우리가 유지를 시켜주려면, 즉 뭐 여기가 정기적으로 60Hz를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는 얼마 정도 돌아야 돼? 이극기인 경우는 3600 RPM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죠? 3600 RPM으로 돌려주는데 부하가 증가하면 이걸 돌리는 게 더 뻐거워진다겠죠. 뻐거워진다겠죠. 카페에다가 우리 구독자분께서 올려놨죠. 자전거가 이제 평지를 달리다가 이제 언덕길을 만나는 거랑 똑같죠. 당연히 속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당연히 다시 이 속도를 맞춰주려면 어떻게 돼요? 더 강한 토크로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여기에 이제 증기 터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팀의 양을 더 증가시켜주거나 또 수차 발전기 같으면은 트럭 발전기 같으면은 이제 유입량을 더 증가시켜야 돼요. 물론 이제 조속기라고 하는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걸 갖다 이제 마음대로 키울 수가 있냐, 무한대로 키울 수 있냐, 그게 아니다. 이 샤프트의 강도, 기계적 강도. 이걸 쏘는데 뭐냐면 잘못하다가 이제 여기랑은 사실 반대 토크겠죠. 서로 이제 이런 식으로 틀리겠죠. 그죠? 근데 이 강도가 약하면 뭐냐, 부러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계적 입력의 이제 한계, 즉, P를, 여기 이제 이게 유효분이죠. 이게 정기적으로 바뀌면 이게 유효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효전력의 한계는 여기 샤프트의 기계적 강도에 의해서도 제한이 될 수 있다. 샤프트가 약하면은 더 이상 틀고 싶어도 더 이상 꼬고 싶어도 못 튼다는 얘기가 부러져 버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전격용률. 요거는 이건 다 이제 변압기다. 설계에 대한 변수들이죠. 이렇게 설계를 하면 기계적 강도를 이만큼 설계하면 요만큼 이상은 못 낸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에 대한 변수죠. 전격 용률을 증가시키면 이게 설계치를 갖다 이렇게 증가시키게 되면 자, 무효 전력을 공급이나 흡수 능력이 저하가 됩니다. 전격 용률이 좋아진단 말 0. 예를 들어서 85다. 근데 이걸 갖다가 설계를 갖다 0.9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용률이 조금 더 좋아진 셈이 되지 않습니까? 발전기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즉,
공급자 입장에서는 유효전력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무효전력 공급량은 예, 여기만큼 상승된 만큼 무효전력 공급량은 부하라 그러면 소비량이라고 말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공급량이라고 말해요. 발전기니까 공급 능력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하학입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전격 용률을 증가시키면 이런 설계를 하게 되면은 무효전력 공급이나 흡수 능력은 저하가 되게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설계를 하느냐, 이렇게 무효전력 증가된 설계를 하냐, 이제 이게 근래의 그 발전기를 설계하는 추세죠. 예. 근래 발전기 설계 추세다. 자,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격용률을 증가시켜서 설계하는 게 발전기를 설계하는 현재의 근래의 추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과 다 연결이 되죠. 자, 발전기는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원이 될 수 있죠. 그죠? 여자기가 있기 때문에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만, 전용은 아니라겠죠. 전용은 뭐냐면 P라겠죠. P. 즉 유전력에 대한 것이 전용 제너레이터 역할을 하는 거지. 그리고 부하랑 기본적으로 뭐예요? 발전기는 멀어요. 멀다 보니까 무효전력까지 만들어서 부하까지 보내다 보면 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손실. 그렇죠. 무효전력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죠. 그래서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괜히 발전기한테 그 부담을 다 안기면 어떻게 돼요? 그 전력 만들어도 오다가 다 전력 손실, 그 무전력 손실 때문에 다 까먹고 전단되는 건 얼마 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효율적이지 못한다는 이야기. 중간에 다 전압강으로 서 까먹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조상설비, 무효전력 보상장치라고 하는 장치를 써서, 부하 근처에서 공급을 하는 것이 손실 없이, 손실을 갖다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무효전력 공급 방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발전기는 굳이 이제 뭘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상대적으로 뭐 0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는 아니죠. 가지고는 있어야 되죠. 그죠? 자기가 가지고는 있어야 되는, 보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치를 좀 줄인다. 자, 무효전력 공급 능력치는 줄이고 뭐냐면, 발전기는 보다 더 그 유효전력의 출력을 내는데, 주력을 한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꾸로 전격용률 감소시키, 이거는 지금 현재 추세는 아니죠. 당연히 무효전력 공급과 흡수 능력이 향상되겠죠. 그러게 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발전기가 동일한 유효전력을 내면서 용률이 나쁘게 설계한다. 그런 이야기는 무효전력 공급 능력을 좀 키운다는 이야기잖아요. 공급이나 또는 이제 흡수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게 되면 이제 커지고, 아니, 동일한 사이즈, 동일한 가격이라면은, 뭐, 크면 클수록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사이즈도 커지고 비싸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무전력 보상장치인 Q 제너레이터, Q 전용 제너레이터들이 있으니까, 걔네들한테 주로 맡기고, 그 다음에 걔네들은 부하랑 이렇게 멀리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 붙여놓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부하가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무효전력 보상장치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역률 개선을 위해서 쓴다고는 전력용 콘덴서가 부하에 가장 가까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순차적으로 그 한전도 변전소에다 이 조상 설비를 갖다 배치를 하죠. 지난 시간들에 배웠던 그런 장치들입니다. SVC도 그렇고, 스태쿰도 그렇고, 이제 얘네들은 조금 비싼 것들이고, 뭐, 저렴하게는, 우리가 이제 스위치로 온오프 하는 션트 캐패시터라든가, 션트 리액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배치가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부하 근처에 있다는 그 특징이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 앞에 있는 이렇게 사전 지식이 없으면 이런 말들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우리가 그런 지식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들이 너무 당연하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는 요런 정도 설계를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지상으로는 0.9 정도, 그 다음에 진상으로는 0.95 수준으로 현재는 근래 발전기를 만드는 추세들은 요렇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과거는 이거보다 좀 안 좋았다는 이야기죠. 뒤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몇 가지 정도 우리가 발전기가 출력을 내는데 한계점이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 열적인 한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안정도 한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샤프트 강도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격 역률을 내가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무효전력을 얼마나 출력을 낼 수 있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제한이 또 되겠죠. 자, 출력 가능 곡성에 대해서 한번 작동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거 많이 해봤으니까 알겠죠. 잠깐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놨죠. 이제 이렇게 그려놓은 뭐예요? 동기 발전기를 갖다가 조금 간략하게 만든 등가이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동기 전동기를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 예. 이렇게 너무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뭐 발전기를 만들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 상황에 맞게끔 뭐냐면 적용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잘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발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또 상세하게 등가위를 그려 나가야 되겠죠. 당연히 변압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런 정도 수준은 가지고 이야기는. 근데 그 대신 요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식으로 어떻게 축약이 돼서 사용되는지 그 과정까지 좀 여러분들 알고 있다 그러면 좀 더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책을 읽을 때 발전기 관련된 어떤 내용을 읽을 때 훨씬 더 좀 잘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책들은 결론 위주로 써놓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이죠. 사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뭐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죠. 제가 그럴 만한 지식도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 근데 제가 기본기라고 까는 이 지식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모든 상황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그럴 수도 없고, 제가 그런 능력도 없고, 여러분 처한 상황에서 이 기본기를 가지고 이해하면 그게 파악이 되는 그런 지식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죠? 이게 모델링이죠. 이게 계략적으로 그린 발전기 모델링이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페이저도를 그린다 그러면은 뭘 먼저 작성해야 된다 했어요? 이걸 그렸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한번 해보죠. 칠판 가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동기 발전기, 간략하게 회로도를 모델링 해야 되겠죠. 유기 기전력이고, 그 다음에 동기 리액턴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전류가 되죠. 자, 이 전류는 전기자 전류라고 불러도 좋고 뭘로 불러도 좋아요. 부하 전류, 부하로 들어가니까 이제 이게 이제 부하로 이제 연결이 되겠죠. 예. 부하로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때 이제 요것은 이제 이 유기기 전력은 이제 우리 계략적으로 보는 거예요. 4.44에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시로값, 유기기전 시로값은 똑같죠. 그 다음에 턴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속텀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메인 주파수라고 해서 요걸로 할게요. 예, 메인 자속으로 해서. 자, 좋고요. 이 자속이 올라간다. 자, 이 자속이 올라간다. 즉, 누가 올라가면요. 계좌 자속이 올라가게 되면, 계좌 자속을 증가하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과여자죠. 그죠? 이게 올라가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얘가 올라가는 것이 되고, 이거는 그러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는, 누구의 변수냐, 그러면은 이 계좌 전류의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계좌 전류가 변수죠. 계좌 전류에 대한 변수.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열적인 한계, 처음 첫 번째가 뭐였어요? 계좌 전류 크기에 이제 열적 한계가 있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전기자 전류 한계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예요? 여기가 그 자체가 이제 전기자 전류죠. 이 크기에 대한 리미테이션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 크기에 대한 리미테이션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리미테이션은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여기 얘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고, 얘의 크기의 제한으로 나타나게 되고, 얘가 올리다 보면 더 이상 못 올리면 이 크기가 이제 딱 멈추겠죠. 그죠? 여기도 이제 전류가 더 이상 흐를 수 있는 한계가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전압 방정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자, E는 V에다가 플러스 J의 IX 이렇게 되면 되죠. 이렇게 되면 되죠. 요걸 가지고 페이저도를 그립니다. 자, 페이저도를 그릴 때는 자,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그리면 되겠죠. 요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가 V가 되고, 자, 전류는 내가 이제 정하는 거죠. 이제 항상, 통상적인 조건으로, 우리가 뭐 모르면 통상적인 조건에서 보는 게 낫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싶은 거에 따라서 뭐 내가 진상운전 때 보고 싶다면 진상을 보면 되고, 지상운전 때 보면 지상운전 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L부하 때 보고, C부하 때 보고 싶으면 그렇게 보면 돼요. 지금 일반적인 지상인 상태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J의 IXX 이렇게 되겠죠. 이게 90도, 90도가 아닌데, 90도, 여기다 꺾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가 이제 유기기 전력이 되고, 여기가 델타.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 두
위상차에서 상차각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요걸 갖다 뭐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어요? 요걸 갖다가 토크각이다. 토크각이다.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토크각이다. 요거. 자, 이렇게 되죠. K에 파이에 뭐였어요? F하고 누구 관계에서 파이에 요게 이제 전기자 전류가 만든 자속하고 요 두 자속이 합성된 자속, 요 두 개라고 했죠. 그래서 요게 크로스적이에요. 크로스적. 외적인데 요걸 갖다 크기로만 표현하면 이렇게 빠지겠대요. 이게 파이 F에다가 파이 네트에다가 뭐가 돼요? 사인의 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인의 델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 각도. 자, 여기랑 요 각도랑 우리가 맞췄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부하가 증가하면 이 토크도 증가해 가지고 이제 얘를 갖다 이기면서 돌려야 되잖아요. 얘를 이기면서 돌려야 되는 것이죠. 이 토크를 얘를 갖다가 이제 일렉트로매그네틱 토크 이렇게 부르죠. 일렉트로매그네틱 토크 이렇게 부르죠. 얘를 갖다가 이기면서 이제 터빈이 이제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부하가 증가하면 당연히 얘도 증가하게 되고 뭣도 증가한다. 그래서 얘도 증가한다겠죠. 같이 증가하는 거죠. 같은 이게 결국 같은 값을 항상 표현했잖아요. 같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 지난 시간에 열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지난 시간 했으니까 저거 잘 봐주시면 되고요. 쉬운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움직이면서 다이나믹한 어떤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한 두 번 정도 들으시면 좀 이해는 감이 잡히실 거예요.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요거 잘 그려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제가 다시 그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자, V, 자, I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타. 자, 그 다음에, 요렇게. J에 I에 XX,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델타,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삼각형. 자, 요 삼각형이요. 요 삼각형. 지금 여기는 이제 막곡지각이 다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자, 여기 길이. 여기는 P의 길이라고 했죠, 여기. 자, 어떻게 됩니까? I에 XX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자, 여기가 이제 P가 되고, 여기가 사실은 뭐가 돼요? 여기가 뭐가 됩니까? 여기가 Q가 됩니다. 여기가 P와 그 비례가 되는 길이가 되고, 이건 Q와 비례한 길이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됩니다? IXX에, 여기가 코사인이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사인 세타 이렇게 빠지죠. 여기를 갖다 아예 그냥 PQ로 만들어버려요. 지금 뭐냐면, 발전기의 출력 가능 곡선, 지금 뭐냐면 P와 Q를 얼마나 뽑아낼 수 있느냐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를 아예 그냥 PQ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PQ로 만들어 버리려면 여기다 이걸 스케일링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다 이 전부 다에다가 뭐냐면 XX로 나누고 그 다음에 V를 곱해 버리면 여기 P가 돼 버리죠. 그죠? 전부 다 X에다가 V, 여기다도 똑같이 XX, 곱하기는 뺄게요. 곱하기는 그냥 뺄게요. 자, 이걸 다 곱한다는 얘기야. 다 똑같이 스케일링 해주면 같이 이제 확대됐다가 이제 같이 뭐 줄어들거나 더 커지거나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은 전 바뀌지 않죠. 그죠? 자, 이걸 스케일링 했다 이야기를 해요. 자, X에 V를 다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전부 다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도 곱해주는 거고. 여기도 XX에 V.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XX에 V.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정확하게 뭐가 됩니까? 여기는 이렇게 나뉘고, 이게 여기를 갖다 PQ로 정확히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곱해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는 VI 코사인 세타가 돼서 여기가 뭐가 되고 정확하게 여기가 P가 되죠. 여기는 P가 되고, 여기는 이렇게 나뉘어서 VI 사인 세타 돼서 여기가 Q가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곱해진 값이 돼요.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 뭐가 되겠어요? XX가 나눠져서 VI가 되겠죠. VI 되겠고, 여기 같은 경우는 EV에 XX로 나눠진 요런 형태로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은 거죠. 요 부분. 자, 요 부분까지. 자, 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자, 전압방정식을 세웠어요. 전압방정식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자, J에 I에 이렇게 세웠어요. 요걸 갖다가 이제 페이저도로 그린 것이죠. 근데 이제 일반 지상일 때 이제 그렸죠. 그죠? 가장 이제 일반적인 상태에서 지금 PQ를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을 보니까 여기가, 이 IX의, 이제 크기로만 표현했죠. IX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가 IX의 사인 세타가 되죠. 요걸 갖다가 이제 P,
Q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스케일링을 했죠. 뭘 곱했다고요? XX에 V를 곱했다. 전부 다를 곱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의미 있는 부분, 요 부분이니까, 요 부분만 한번, 그렇게 한번 스케일링을 한 결과를 한번 봅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다가 뭘 곱했다고요? 여기다가 XX에다가 V.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작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아, 여기를 갖다 P를 만들고, 여기를 갖다 Q를 만들고 싶다. 그것만 딱 생각하면 되죠. 나머지 뭐, 애울 것도 뭘 것도 없어요. 그럼 여기가 P가 되고, 여기가 PQ가 되고, 나머지는 그것이 이제 이 값이 이제 곱해진 것이죠. 여기 같은 경우 요렇게 되겠고, 여기는 IV가 되고요. 여기 부분. X는 지워지고, V가 곱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PQ가 나왔으니까 여기를 갖다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결국 P가 되고 PQ도로 만든 거죠. 여기가 Q죠. 여기가 이제 당연히 우리가 지상 중심으로 항상 해석한다 했죠. 여기 플러스 쪽을. 이제 여기다 얘를 갖다가 PQ를 바뀌었죠. 여기가 Q고 여기가 P죠. 여기가 P가 되고 여기가 Q가 되죠. 요 삼각형을 이렇게 갖다 지금 뭐냐면 P가 이렇게 돼 있고 Q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얘를 갖다가 지금 여기가 지금 Y축으로 돼 있고 이 장세라면 이게 Y축이고 여기가 지금 X축이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 좀 바꿔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세워놓으려면 이제 그런 목적으로 좀 조작을 좀 해볼게요. 자, 얘가 지금 여기까지 그려놨죠. 자, 여기까지 그려놨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이 아이는 누구 거냐? 아까 이 아이는 누구 거예요? 이 아이는 전기자 전류죠. 전기자 전류. 아까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전기자 전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유기기전 여기 E는 뭐예요? 계자 전류에 의한 변수죠. 이거는 뭐 당연히 전기자 전류이자 부하 전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계자 전류가 변수죠. 이거 제가 말했잖아요. 4.44에다가 F에다가 N에다가 phi F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전류를 올리면 얘가 영향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크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얘는 계자 전류 갖다가 막 키우다가 과여자하는 거죠. 더 이상 키우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이 값은 이제 거기까지가 한계죠. 이제 거기 열적인 한계란 이야기죠. 계자 전류를 흘릴 수 있는 한계값이 있고 전기 전류를 흘릴 수 있는 한계값이 있다고 열적인 한계를 이미 제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나중에 보면 요 길이는 최대값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최대값. 그 발전기 설계할 때 이미 최대값이 정해져 있고 요 길이도 뭐예요? 요 길이도 최대값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것을 일단 좀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상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상수죠, 상수.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아까 PQ도 상에서 지금 이걸 갖다가 이제 요거를 갖다 이제 Y축으로 보내고 싶고 이걸 X축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얘를 갖다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얘를 이렇게 돌린 겁니다. 이렇게. 예, 90도 정도 돌린 거죠. 이렇게 들으면 여기 내가 90도 정도 돌린 거죠. 요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돌리면 여기가 P가 이제 요렇게 되겠죠. 여기가 90도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예, 지금 이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90도 돌린 그림이. 자, 얘를 갖다가 이렇게 90도 돌렸어요. 이해되세요? 되시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X로 왔죠. 90도를 돌리니까 이게 이쪽으로 X로 돌리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Y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오니까 X축에 왔고 여기 오니까 여기가 Y축으로 바꿔놨죠. 그죠? 이게 90도 돌리니까 이제 됐네요. 이게 Y축으로 왔네요. 근데 이제 또 불만이 뭐냐면 이렇게 잡고는 싶은데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요걸 이렇게 그리면 P가 이렇게 되면 P가 이렇게 되고 Q가 이렇게 되니까 P가 마이너스 P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P는 아니죠. 그죠? 우리가 발전기가 제네레이션 하는 관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P가 아닌 거죠. 지금 현재는 뭐냐면 부하를 갖다 P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마이너스 위치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 대칭으로 해서 요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대칭으로 접어버립니다. 대칭으로 접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게 이제 마이너스 쪽이 바로 이제 플러스 쪽으로 와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었죠. 이쪽에 바로 이제 결국은 이쪽에 P고 여기가 Q 이렇게 됐죠. P, Q 이렇게 됐죠. 그리고 플러스 쪽으로 돌려놨죠.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순서를 아시겠죠? 먼저 이거 오기 전에 뭘 했었어요? 이걸 오기 전에 페이저들을 그랬죠. 전압전류에 대한 페이저들을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PQ를 만들기 위해서 스케일링을 했죠. 스케일링을 한 결과가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어디로 X축으로 보내고 싶고 얘를 Y축으로 보내고 싶어서 뭐냐면 여기를 90도로 돌렸어요. 90도로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이제 여기를 갖다가 플러스 P로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칭을 한 번 더 접은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 현재 지금 여기에 찍혀 있다라는 것은 요 점에서 지금 운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발전기가 이만큼 P를 출력을 내고 있고 Q는 이만큼 내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한계, PQ에 대한 한계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한계선을 이제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한계선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 길이죠, 요 길이. 자, 요 길이죠. 자, 요 길이 앞에, 자, 그림 보세요. 자, 요 길이는, 자, 요 길이죠, 요 길이. 자, 요 길이는 누구의 한계라고 그랬어요, 요 길이.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예, 전기자. 예, 전기자 전류의 한계, 전기자 한계죠. 자, 요 길이는 누구에 대한 한계예요? 요 길이는, 자, 계자 전류에 대한 한계죠. 열적인 한계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를 갖다가 이제 벡터들을 그릴 때는 키울 수 있을 만큼 최대로 그려야 맞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리는 것보다 훨씬 이제 길어지게 그리는 게 맞겠죠. 그죠? 길게 그리는 게 맞겠죠. 여기가 굉장히 또 길어지게 그 발전기에 맞게끔 이제 지금은 뭐냐면 뭐 특정해서 지금 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좀 계략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자, 요 빨간색이 뭐냐 전기자 한계가 되고 전기자 전류에 대한 한계가 되고 그 다음에 요 파란색 길이가 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자 전류의 한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한계가 되면 길이를 갖다 더 키울 수 없으니까 전류 이게 크기니까 그러면 요걸 중심으로 한 원이 되겠죠. 요게 반지름이 되면 되겠죠. 요 반지름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요런 그 전기자 전류는 이렇게 흘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런 범위 내에서 흘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반경 자체가 크기가 되니까 크기에 대한 제한이죠. 자, 요게 빨간색이 뭐라고요? 전기자 온도 한계다. 전기자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이제 코일의 이미 굵기가 전기자 코일의 굵기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전류를 흘릴 수 있다. 그 정도 크기로 제한되어 있다. 여기보다 더 커지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계자 권선의 그죠 온도 한계죠. 계자 권선의 온도 한계는 뭐냐면 계자 전류의 한계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요게 길이죠. 여기 길이니까 얘를 중심으로 한 요게 이제 반지름이 되죠. 얘를 반지름을 가지고 원을 그리면 요 범위 내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여기를 벗어나서 운전하면 계자가 이제 그 과열돼서 이제 타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자 권선에 대한 한계의 점을 이제 그려놓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온도에 대한 한계를 두 가지 이야기했죠. 전기자 온도, 전기자 계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정자 단부 쪽까지 이제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는 빼고 이야기하고요. 예, 고정자 단부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정도의 한계죠. 안정도의 한계는 여기가 요각이 델타란 말이에요. 여기가 델타니까 우리가 P는 자 XX의 2V의 사인의 델타였죠. 자, 최대 얼마요? 한계가 90도일 때라겠죠. 그러니까 델타가 90도까지는 가능은 해. 예, 이론적으로 가능은 해. 근데 운전은 실제는 안 한다겠죠. 그래서 지금 이론적인 그 가능치만 뽑아내는 거니까 이렇게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0도가 되고 요렇게 증가하게 되겠죠. 여기서 여기로 본다면 이렇게 증가하겠죠. 여기 커지면 요 파란색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로 따지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90도가 되니까 요 선이 이제 뭐가 되면 정태한 정도 한계선이 되죠. 그래서 일단 한계선들을 연결해 봐요. 일단 발전기니까 이쪽 영역은 버려도 되겠죠. 이쪽 영역은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P잖아요. 그러니까 발전기는 지금 우리가 출력을 지금 얼마까지 낼 수 있냐 그걸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마이너스 영역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영역은 이제 요 영역만 보면 되겠죠. 요 영역 내에서 이제 한계되는 경계선이 리미트 되는 경계 지점이 어디냐. 전기자 여기도 보세요. 전기자 전류 한계는 이렇게 되고 여기 보면 전기자 전류 한계는 요게 되고 계자에 대한 한계는 요거 되니까 당연히 이제 두 개가 겹치면은 한계가 더 빨리 온 쪽에 의해서 뭐냐면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겠죠. 여기 경계선은 여기가 돼야 되겠죠. 여기가 경계선으로 결정이 되겠죠. 여기서까지는 얘는 여기지만 얘는 여가 있으니까 나쁜 놈이 우선이 되니까 나쁜 놈이 한계값이 여기 이제 빨리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거꾸로 이제 뒤집어졌어요. 계자 온도 한계가 좀 더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자 온도가 타이트하죠. 그래서 여기는 전기자 쪽을 또 따라가야 되죠.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죠.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갔죠. 여기는 이렇게 할까요? 요 선으로 할까요? 자, 요 선을 따라갔어요. 요 선을 따라갔는데, 여기는 또 뭐에 대한 한계가 있다 해서, 여기는 뭐냐면, 안정도 한계가 있다겠죠.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여기가 이제,
경계선이죠. 리미트가 되죠. 한마디로 출력 한계 곡선의 이제 리미트 자리고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어느 영역도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낚아 보니까 요것만 따 보니까 네, 요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요런 면적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아까 어디까지 나와서 여기까지 예, 면적이 되죠. 빗금치 면적 내에서는 뭐 P를 뭐 이렇게 운전하는 건 뭐 간단하다. 여기 P, Q 이렇게. 뭐, 이 내에서 뭐냐면 PQ를 뽑아내는 것은 다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죠. P를 이렇게 뽑아내고 Q를 이렇게 뽑아낼 수는 없다는 얘기죠. 한계선은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범위 내에서 발전기는 출력을 P와 Q를 갖다 뽑아낼 수 있다라는 그 경계가 바로 출력 가능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보면은 정태 한정도 한계보다도 오기 전에 조금 더 빨리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조금 더 요 면적이 좀 빠졌죠, 그죠? 요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 전기자 고정자죠. 고정자 단부 종단부의 과열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 과열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도 못한다. 과열 때문에 정태 한정도 한계까지 쓰지도 못한다 이야기죠. 어쨌든 자,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어쨌든 어때요? 이 면적을 보면 이쪽이 뭐냐면 이쪽 영역이 지상운전 영역이고 이쪽이 진상운전 영역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무효전력 입장에서 보면은 공급하는 운전이고 이쪽은 뭐예요? 무효전력 입장에서 보면 흡수하는 운전이죠. 소위 말하면. 그죠? 지상운전이고 여기가 뭐예요? 진상운전이죠.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능력이 어떻게 돼요? 흡수하는 능력보다는 좀 크죠. 이쪽 면적이 지금 이쪽이 넓잖아요. 이쪽이 Q 쪽이니까 여기는 굉장히 타이트하죠. 그죠? 같은 P 운전하더라도 무효전력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이만큼인데 얘는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발전기는 그 무효전력을 그 흡수하는 능력보다는 공급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좀 크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죠. 이제 지상 역률은 이렇게 설계한다. 보통 0.9, 그 다음에 0.9로 이제 여기가 이제 PQ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면 여기가 P가 Q가 되니까 이게 역률각이 되는 거죠. 이 각이 이것도 역률각이 돼. 이거는 진상에 대한 역률이고 이건 지상에 대한 역률이 되겠네요. 그죠? 지상 역률은 뭐냐면 한계를 설계를 할 때 0.9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전격에서 자, 그 다음에 진상은 0.9 좀 타이트하다는 이야기. 0.95니까 거의 1에 더 가까우니까 진상 즉 뭐냐면 무효전력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작다.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것이 가장 크게 일조한 게 뭐냐 하면은 뭐예요? 고정자 철심 단부의 과열에 의해서 보다 빨리 제한된다. 안 그러면 진상운전을 갖다가 무리하게 감행하게 되면 이제 고정자가 소위 말하면 이제 번아웃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가급적이면 발전기는 진상운전을 안 하는 게 좋다. 가급적이면 안 시키는 게 좋다는 거, 안 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 수소 이제 뭐냐면 냉각 능력이죠. 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주로는 사실 냉각 능력에 의해서 뭐냐면 그 한계가 돼요. 이 한계선이 결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냉각 능력을 좀 더 키워준다 그러면은 요걸 갖다가 이제 조금 더 이런 방식으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거. 출력 가능 곡선을 갖다가 조금 더 그 냉각 능력을 확대시키면 좀 더 확대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변압기 같은 경우도 그렇죠. 변압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명판을 보면 OA 용량이 있고 FA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거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팬을 돌렸을 때 용량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5, 뭐 60 MVA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팬을 사용하면 뭐 15MV 정도 더 추가적으로 더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냉각 능력을 갖다 올려주면 모든 전력기기는 용량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소의 그 압력을 갖다 좀 더 증가를 시켜주면 냉각 능력이 좀 올라간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수소 냉각 방식을 쓰는 경우는 수소 압력을 증가시켜서 조금 더 출력의 한계를 갖다가 조금 더 증가시켜서 운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것은 실제 그 제가 한 논문에서 직접 발췌한 그 출력 가능 곡선, 어떤 발전기 출력 가능 곡선인데 어떤 발전기냐면 이런 발전기라고 되어 있어요.
출력 곡선이죠. 출력 가능 곡선인데 전격 전압 한 20kV쯤 되는 거고요. 역률은 0.9, 여기도 보면 역률은 0.9로 돼 있고 0.9로 돼 있죠. 여기가 당연히 이쪽은 지상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 이게 진상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3600rpm으로 돌리는 거 보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극기겠네. 그래, 당연히 이극기겠. 보통 이제 원자력 발전기 같은 경우는 보통 사극기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사극기를 많이 쓰니까 1800rpm을 쓰겠네요. 그죠? 주로 1860Hz 내려면요. 그리고 여기는 냉각 방식을 수소를 사용한 냉각 방식을 쓴다는 얘기예요. 하이드로젠 쿨드 스팀 터빈, 증기 터빈 제너레이터라는 얘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요거는 하나의 화력 발전기 같습니다. 화력 발전기 같아요. 제가 지금 이 논문을 보고도 원문을 제가 찾지는 못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그래서 뭐 지금 이것만 보면은 그래 보여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보면 그 출력 가능 곡선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조금 여기가 수소의 압력을 갖다가 이제 2기압에서 이게 이제 이 단위가 한 1기압 정도 되는 거죠. 약 1기압 정도 되죠. 그러니까 2기압에서 한 3바 정도, 1바에서 3바 정도로 이제 올리니까 1바 정도 올리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그 냉각량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출력 가능 곡선이 좀 더 올라가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 0.9, 0.85 이렇게 돼 있죠. 아니 0.9, 0.95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그걸로 보여줘요. 요선이 그 전기자 권선에 전기자 철심의 그 말단부의 그 과열에 의한 선으로 이게 여겨집니다. 자, 뭐 이런 것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격 역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설계 팩타라고 했죠. 설계 파라메타인데 얼마로 설계를 할 거냐라는 건데, 전격 역률을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발전기 설계가 좀 달라진다. 이 부분을 갖다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제 말이 아니니까 한번 요거는 제가 쓴 글이 아니고 그래서 발췌한 글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발전기에서 요구되는 무효전력 조정 범위는 주변압기. 주변압기 같은 경우는 뭐에 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OLTC라고 하는 게 있죠. 온로드 탭 체인저인가요? 그죠? 탭을 좀 바꿔주면 전압을 조정할 수 있죠. 이것도 하나의 이제 무효전력 설비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송전선로의 무효전력 손실, 그 다음에 인근 계통의 무효전력의 수요와 분포와 함께 전력 계통 전체의 전압과 무효전력 균형의 적정 유지, 송전 손실의 경감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아주 그냥 복잡하죠. 무효전력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복잡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써놓긴 했지만은 사실 이 말에는 뭐가 좀 들어가 있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발전기가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자, 발전기의 전격 역률을 낮출수록 무효전력 공급 범위가 커진다. 자, 그랬죠. 0.9보다는 0.85가 무효전력 공급 범위가 당연히 커지죠. 계통 운영 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가격 상승의 단점이 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가격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중량이 커지는 그런 단점을 가지게 되죠. 자, 대형 발전기의 전격 출력이 일정하고 전격 역률을 그러니까 전격 출력을 낼 때의 그때 역률을 말하는 거죠. 최대 이제 P를 내는 조건이 되겠죠, 그죠? 최대 P가 아니라 우리 전격의 P를 내고 있을 때 그 값이 되겠죠. 0.9에서 5%, 역률이 0.9에서 5% 증가하는 경우 중량이 약 9% 정도 감소한다. 여기는 아까 가격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량이 상당히 많이 주는 걸로 볼 수 있죠. 조사됐다. 이게 설계 파라미터니까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면 0.9, 이게 0.5%, 이게 0.85에서 0.9로 이렇게 5% 정도 이렇게 증가를 시키게 되면은 중량 한 9% 정도 상당히 많이 주는 것이죠. 전격 역률을 높이면 발전기 중량이 작아지므로 발전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용량 발전기에서 요구되는 무효전력 조정 범위는 대체로 역률은 0.95 정도, 진상은
무효전력 저장은 0.95 정도, 그 다음에 진상은 발전기 용량 1개와 단자전압 저하 1개, 그 다음에 안정도 1개 이내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예. 발전기는 진상에 대해서는, 진상은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단자전압 저하 한도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안정도 1개 이내라고 했는데, 하나 더 아까 또 표현하자면 뭐예요? 고정자 단부, 고정자 단부 쪽에서 과열에 의해서도 빨리 제한되고 있다. 이제 그게 사실 큽니다. 그러므로 대용량 발전기에서 요구되는 역률은 대부분 이걸 거의 표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래 이게 발전기 설계하는 것은 요 패턴이라는 얘기죠. 자, 수력 발전기의 역률은 계통 전압, 발전기 용량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1960년도 이전에는 요 정도 근처를 주로 썼대요. 1960년대 아주 과거에는 초창기 때는 즉 이제 무효전력을 많이 공급하는 용도로 썼다는 얘기죠.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굉장히 높여서 설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소비지로부터 떨어진 중소규모 수력발전소 전격 역률은 0.95 이상으로 고역률로 운전하고 있다. 즉 멀면 멀수록, 부하랑 멀면 멀수록 당연히 만들어도 보내면 어떻게 돼요? 만들어 자기가 보내면 대부분 다 손실이죠. 무효전력 손실로 다 까먹죠. 그러니까 그러려니 차라리 그냥 안 만들고 딴 놈한테 맡기는 게 낫겠다. 뭐 그렇게 이해도 되겠습니다. 터바인 발전기의 역률은, 터바인 발전기 역률은 70년대까지는 이게 표준이었대요. 이게 70년대까지는 이게 표준이었는데, 이게 근래는 이게 올라간 거죠. 0.5 정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그만큼 이제 그 무효전력 공급에 대한 방안들이 다양화된 것이죠. 발전기 외의 것들이 더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조상설비, 무효전력 보상장치들이 다각화되고, 근데 부하 근처에 이제 전진 배치할 수 있다 보니까, 거기다 배치할 수 있으니까 발전기는 더더욱이 이제 무겁고 크게 설계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하나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죠. 왜 그 무효전력을 덜 생산하게 되면 이걸 갖다가 여기를 갖다가 0.85에서 예를 들어서 0.9 이렇게 올려서 설계를 하게 되면 발전기가 좀 가벼워질 거냐면 뭐 당연한 거죠. 당연히 여기는 과여자 부분이죠. 과여자를 더 시켜야 되다 보니까 계좌조를 더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계좌조를 더 증가시키려면 당연히 그랬죠. 계좌 권선의 굵기가 더 굵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더 많은 자석을 당연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철심도 더 포화가 더 안 되게 하려면 더 크게 더 단면적이 더 넓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회전자도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코일도 더 굵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사이즈가 커지는 영향이 아마 설계 팩터에는 그렇게 작용하지 않겠냐. 뭐 당연히 뭐 너무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출력 가능 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 파트만 뺐어요. 저기 고정자, 이제 진상 운전할 때 고정자 철심 단부에서 과열이 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만 빼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